이채널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를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합니다.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9명 늘어 누적 96,84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보다 100여 명가량 늘어난 숫자인데요. 지난해 11월 14일 200명대로 올라서면서 이렇게 본격화한 이후에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규 확진자의 수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452명, 해외 유입이 17명입니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서울이 120명, 경기가 182명, 인천이 21명 등 수도권이 총 323명입니다. 수도권 확진자는 지난 14일 이후에 이제 4월 만에 다시 300명대를 나타냈고요. 전체 지역 발생의 71.5%를 차지했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남 진주시에 소재한 한 목욕탕 관련 확진자는 전날까지 총 189명으로 늘었고요. 거제시에서는 유흥시설과 목욕탕 등을 통해 총 4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아 치료 중입니다. 이 밖에도 교회, 직장, 병원, 그리고 체조원 등에서도 새로운 집단 발병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목욕탕 관련해서 확진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는 감기 증상, 열도 있고 기침도 나고 하니까 코로나 이전처럼 따뜻한 곳에 가서 목욕하고 이러면 나아지지 않을까 그 생각으로 목욕탕을 간 것 같은데 과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죠. 지금 코로나 상황일 때는 이렇게 열이 나고 기침이 나면 병원을 가든가 보건소를 가서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 목욕탕을 가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서 MBC 뉴스가 결방됐다면서요? 네, 오늘 이제 MBC에 따르면 소속 기자 한 명이 전날 오전 증상이 있어서 출근하지 않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3일에서 15일 사이 해당 기자와 접촉하거나 동선이 겹친 직원을 찾아서 MBC가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요. 예. 사옥도 방역을 했습니다. 검사 인원이 늘고 있어서 방역 작업이 길어졌고 MBC는 오늘 TV 정오 뉴스를 결방하기도 했습니다. 예. 박범계 장관이 한명수 전 총리 사건 수사 지휘권 발동한 것은 제가 일부에서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드렸고요. 네. 김진욱 공수처장이 이성윤 지검장과 면담을 한 사실 이거 가지고 논란이 좀 되고 있죠. 왜 피의자를 만났냐 뭐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성윤 서울지검장과 이제 면담 논란과 관련해서 오늘 1에서 3차 소환에 불응한 이 불응했다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이 지검장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 과정에서 사실 1회 3차 소환에 불응했다고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좀 해보면 불응한 것이 아니라 날짜를 조율했고 그리고 관련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은 됐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보도는 계속 불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김 처장이 얘기한 것들은 지난 7일 면담에 방점을 찍은 이제 기초조사를 65분, 1시간 조금 넘게 했고 변호인 의견서 내용과 이성윤 지검장의 의견이 같았다라는 내용을 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고 있고 억울함이 있다면 들어주기 위해 가급적 주요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다만 현재 이제 공수처 검사가 처장과 차장 두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고 앞으로 공수처 검사가 갖춰지면 검사가 면담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성윤 지검장 입장도 나왔습니까? 네, 이성윤 지검장은 오늘 기자단한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이 보낸 입장문인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공수처에 면담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이. 하지만 이제 공수처에서 면담을 신청받고 나서 당사자하고 같이 나와서 얘기를 하자고 해서 예. 김진욱 공수처장과 면담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일단 이성윤 지검장의 변호인이 그런 얘기를 전달했고요. 네. 예,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보기로 하고 LH 관련돼서 농지 투기를 한 정황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말입니까? 네, 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30여 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오늘 발표된 사례는 이제 지난 2일에 첫 폭로 당시에 언급된 인물들을 비롯해서 농사를 짓기 어려운 외지인이나
농업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대출을 받은 경우들이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서울 송파구 그리고 서초구 동대문구에 사는 3명이 한 개 필지를 공동 소유하거나 충남 서산 그리고 서울 강남구에 사는 2명이 땅을 나눠 가진 경우도 발견됐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도 이제 7명 정도로 드러났는데 이들이 농지법상 농지 소유의 요건인 자기 농업 경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이제 참여연대와 민변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도 18건 발견이 됐는데 참여연대 민변은 대규모 대출로 농지를 매입했다면 농업 경영보다는 투기 목적일 가능성이 높고 그 금리를 3%만 계산해도 월 80만 원가량의 대출 이자를 내야 한다. 이거는 주말 농장 용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 현장 조사를 통해서 농지를 매입해놓고 농업과 명백히 다른 용도로 이용하거나 오랜 기간 방치한 사례도 4건 정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렇게 자꾸 의혹이 나오면 박영선 후보가 이야기한 전수조사, 이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니거든요. 토지를 상대로 한 전수조사인 것이죠. 그러니까 3기 신도시 땅 전체에 대한 조사. 그래서 역추적하자. 이게 맞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기 때문에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추가적으로 이제 의혹들이 밝혀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박영선 후보가 얘기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였습니다. 역사를 시사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김준혁의 역사시사. 한신대 김준혁 교수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준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 국보 1호 남대문 2호 원각사탑.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일 것 같은데 이게 100년 전 일본 학자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1909년에 이제 조선 총독부가 들어서기 전에 세키노라고 하는 일본 학자가 조선의 문화재를 갖다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했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당시 조선 총독부가 그 이후에 이제 우리 조선의 문화재에 대한 보물 어떤 번호를 매기게 됐는데 그때 1호,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이제 당시 정하게 됐던 거였죠. 예.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1호, 2호, 3호, 4호 했을까요? 일본 입장에서는 기준을 정할 때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로 좀 잡았는데요.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 문화재의 어떤 중요한 역사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 이것이 아니라, 이제 일본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느냐. 아하. 이제 이것을 중심으로 잡은 거죠. 가령 이제 이따가도 잠깐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숭례문이 이제 당시에 보물 1호로 지정된 것이, 당시에 임진왜란 당시에 카토 키요마사가 숭례문으로 이제 입성을 했었다. 아하.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게 된 어떤 역사적 과정들 혹은 일본이 조선을 갖다가 누를 수 있었던 그런 역사와 연결되어 있었던 것들 예.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지정을 하나 하게 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당시 일본이 그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선과 관계없이 일본인과 연관되어 있거나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문화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보물 지정을 이제 하게 됐던 거였죠. 예.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1호, 2호 이것은 그냥 편의상으로 붙이는 거다. 문화재청에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근데 지금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로서가 아니고 일본인들은 일본 그렇죠.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네요.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는 상징성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각사지 석탑과 관련해서 이제 문화재 지정은 당시 일본인들이 이제 4호 이렇게 지정을 했던 것은 역으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어떤 중국을 갖다가 폄훼하고 또 중국을 누르고 싶은 의지도 굉장히 강했는데 원각사지 탑 같은 경우가 중국의 어떤 형태의 탑인 것 같지만 그러나 중국 탑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데 이것은 철저하게 일본인 시각에서 중국의 입장을 바라보는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일본이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대로 문화재 지정을 하게 된 건데 이런 것들이 이후에 우리나라의 이제 그 해방 이후에 문화재에 대한 이제 뭐 국보나 보물 지정하는데 번호로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우리나라 문화재청에서는 그 이전에 사실 뭐 특별하게 더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의적으로 한 거다라고 하지만 그 저변에는 사실 그 일본의 어떤 잔재가 그대로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부끄러웠던 거죠.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면. 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위해서 변적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군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미 그건 뭐 역사학계에서 또 뭐 전문가들은 다 아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예. 일반인들은 모르니까요. 네, 저도 지금 처음 들어서 알았는데 당시 일본이 우리 문화재 조사를 하면서 이 번호를 매길 때 그러면 우리 쪽 전문가라든가 그런 분은 함께 참여하지 않았나요? 조사할 때? 일체 참여하지 않았죠. 예. 일본인들은 문화재 조사와 관련해서 혹은 문화재 발굴과 관련해서 단 한 명의 조선인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그 일제강점기에 그 뭐 잘 아시겠지만 부여 공주 일대에 그 왕릉들 발굴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때 발굴할 때 발굴 조사원 혹은 하다못해 막 인부들까지도 다 일본인들을 썼거든요. 예. 그것은 그 안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거꾸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알려주기가 싫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철저하게 일본으로 갖고 가고 일본인 스스로 연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 나중에 그 조선고독도부 뭐 이런 거 촬영할 당시에도 조선 사람들을 뭐 마부로 쓰거나 혹은 짐을 나르거나 할 때는 썼지만은 현장에 가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우리 조선인들을 단 한 명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문영왕릉 발견이 됐었을 때 우리가 그런 발굴을 해본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뭐 한 3년 정도 걸릴 것을 24시간 안에 끝내는 정말 어이없는 발굴이 있었던 거죠, 그게. 예. 그러면 당시 일본으로서는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배제한 것이고 당시에 발굴하면서 일본으로 우리 문화재를 반출했을 개연성도 상당히 있겠네요. 그건 뭐 거의 다 반출했었죠. 거의 다? 예. 그러니까 이제 당시 공주나 부여에서 나왔던 그 유물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조사한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조선총독부를 갖고 갔다가 상당수가 그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고 실제로 지금 그때 나왔던 유물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국립부여박물관이나 국립공주박물관 이런 데 갔을 때 공주나 부여에서 나왔던 왕릉 속에서 나온 유물들 거의 없고요. 문영왕릉에서 발굴된 것들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일본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선의 역사를 갖다 왜곡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조선의 역사를 왜곡해야 되는데 조선인 전문가들이 만약에 거기에 참여하게 된다면은 나름의 어떤 반발 같은 게 있거나 아니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글을 남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조선인들을 배제를 한 거죠. 그런데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프랑스도 우리 문화재 많이 강탈해 갔는데 프랑스나 일본에 아직 남아있는 우리 문화재를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일본 같은 경우는 1965년도에 일본하고 대한민국하고 당시 이제 그 협정을 맺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 그 전쟁과 관련해서 일체의 모든 것을 갖다가 이제 정리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그 2억 달러 무상으로 그리고 1억 달러 차관을 주는 걸로 해서 3억 불로다가 끝을 내고 당시에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그 반환해줬던 문화재가 한 1,000점 정도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이제 문화재청 자료에 좀 남아 있는데요. 그것으로다가 일본이 이제 모든 걸 정리했다고 하고 나머지 약탈해 갔던 문화재들 지금 일본에 있는 그 약탈 문화재를 대략 지금 전문가들은 한 15만 점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데 뭐 한 1,000여 점 정도 두고 끝을 낸 거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병립양요 시기에 상당히 많이 갖고 갔는데 그때 이제 조선왕조 의궤 그것들을 반환이 아니라 아예 그냥 대여 형식으로 준 거 말고는 나머지는 안 되고 있는데 그 프랑스에서 대여받지 못하는 것은 유네스코 협약 때문에 대여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받지 못하는 것은 한일 협정 때문에 다시 되돌려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한일 협정 때 다 클리어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입장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그 1965년도 한일협정에 50년이 지나는 2015년에 우리가 한일협정을 갖다 재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론 속에서 일본이 당시에 식민지 국가 시절에 강제로 약탈해 간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돌려줘야 된다. 실제로 1965년도 한일협정 당시에도 일본이 우리가 약탈해 갔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정부가 사실은 그 일본한테 굉장히 끌려다니는 입장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시 이제 뭐 6.3 항쟁 같은 것도 나오게 됐었는데 그때 정부가 협상을 잘못한 것이 오늘날 일본의 역사 왜곡과 그리고 또한 그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제대로 반환받지 못하는 그런 참혹한 근거가 됐던 거죠. 예. 솔직히 말하면 그때 협정이 좀 불평등 조약이었다. 여러 가지로. 비근한 예로 우리보다 훨씬 지배를 덜 받았던 필리핀도 우리보다는 많은 보상액을 받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을 받고 이렇게 문화재까지 돌려받지 못했으니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론이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남대문 얘기를 했는데. 네네. 경주 포석정은 고적 1호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경주 포석정이 고적 1호가 됐고,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우리 정부가 세워지면서 명승 1호가 됐거든요. 참 이게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역사를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석정이라고 하는 데가 예전에 이제 그 경혜왕이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놀다가 당시에 이제 그 후백제 왕이었던 견훤이 와가지고 어떤 경혜왕을 죽이고 왕비를 갖다 능욕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역사에서도 그렇게 기록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런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역사. 이건 또 사실 그 지배층의 그런 문란함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포석정은 바로 이런 그 역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조선인들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보살펴 주는 거야라고 하는 식민지 논리를 갖다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역으로 포석정을 갖다가 당시에 고적 1호라고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일본의 어떤 간악한 술수가 이런 문화재 지정에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예. 듣고 보니까 숭례문 1호 지정한 것도 그렇고 이거 경주 포석정을 1호로 지정한 것도 니네 민족은 결국은 부도덕하고 나약한 민족들 아니냐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짚었네요. 그럼요. 실제로 또 일본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조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중요한 문화재를 갖다가 이렇게 보존하려고 하는 의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민지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여러 건물들도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에 있는 여러 궁궐이라든가 아니면 관악 건물이라든가 향교라든가 서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그 건축물들을 갖다가 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는 보존할 건 보존하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식민지 정책 활용의 공간으로 쓰자라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조선의 상당수의 건물들, 옛 건물들이 지금 오늘로 치게 되면 문화재로 보존돼야 될 건물들이 다 일제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나 혹은 폐기가 되거나 그들이 사용하거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문화재 조사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네들의 식민지 정책을 위한 것으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떤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사를 갖다 인정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예. 그런데 외국에서도 우리처럼 이렇게 번호를 지정해서 관리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이런 이유로 일제가 이렇게 보물 1호, 고적 1호로 정했다면 없애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그 남발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요? 유럽에 있는 국가들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그 일본식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 때는 그런 것조차도 신경을 안 썼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박정희 정권이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만들면서 겉으로는 이제 우리식의 문화재 보호법이라고 하지만 철저하게 조선 총독부에서 만들었던 이 조선 고적
명승과 관련된 법을 갖다가 그대로 적용시켜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만들었던 그 지정 번호 이것들을 갖다가 국보와 보물 형식으로 나누어 가면서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좀 부끄러운 일이죠. 당시에 이제 뭐 역사 연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문화재 전문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손쉬운 방향으로 거기다 또 오히려 군사쿠데타 주역 세력들이 대부분 친일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친일의 어떤 문화들을 그대로 접목시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운 일들이었던 거죠. 예. 그러면 뭐 고고학계나 역사학계나 또 문화재계나 이런 얘기가 지금까지 안 나왔나요? 번호를 없애라든가? 아니 뭐 아주 일찍부터 번호를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문재인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이 번호를 없애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없어지는 걸로 결정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올해 아마 중반서부터는 문화재 뭐 국보 1호 뭐 보물 1호 이런 것은 없고 이제 국보는 국보, 그 보물은 보물 이렇게 이제 큰 그 테두리 안에서 이제 범주 안에서 이제 문화재 이름으로다가 지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국보, 숭례문, 보물, 뭐 동대문 이런 식으로 가겠네요,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제가 지정할 때 국보하고 보물로 나누지도 않고 국보, 보물 나눈 건 우리가 나눴다면서요? 그렇죠. 일본은 그냥 다 보물이죠. 왜 그러냐면 보물 총체로. 당시 일제 강점기 시기니까 문화재는 조선은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의 보물, 국보 이거는 이제 지들은 뭐 있을 수 없다. 뭔 소리냐. 그냥 조선의 문화재들은 그냥 보물인 거지.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자기네 나라 문화재를 국보로 만들었어요. 사실은 국보, 보물 이런 식의 표현들도 일본식 한자어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 학자들도 좀 있는데 뭐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또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일본은 조선에 있는 문화재가 무슨 국보냐라고 폄하를 하게 됐고 그래서 보물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죠.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 들어서서 국보로 나눴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보 보물로 나누는 기준은 좀 더 시대의 원형을 갖고 있는 것, 이건 국보이고 그리고 그 국보의 문화재와 유사한 성격의 비슷한 문화재 이걸 이제 보물로 지정하는.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숭례문은 국보, 여긴 보물 이렇게 지정하게 되는 거죠.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신대 김준혁 교수였습니다.